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SNU 건전비뇨의학과의 김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또 전립선 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립선 암을 이제 진단 받았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전립선 암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궁금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사실 이제 교수님들 외래가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설명을 듣고 이러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요거를 전립선암 처음 진단 받으신 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의대에 있을 때 이제 본과 4학년이 이제 비뇨의학과 이제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그때 4학년 강의록으로 만들었던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전립선암 진료를 보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진료 중에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좀 더 쉽게 바꿔서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썼던 자료예요. 그래서 처음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뭐 다른 뭐 이렇게 바쁜 병원보다는 좀 많았고 또 제가 또 전립선암 환자를 잘 보고 싶고 또 이제 뭐 제가 또 이제 수술 많이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또 잘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때 진료실에서 이제 썼던 그런 자료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먼저 제 소개 드리면은요. 저는 원래 이제 강서구 이제 마곡동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에서 비뇨의학과 교수로 근무를 했었고 그때 주로 전립선암 환자들을 많이 봤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것보다 좀 이렇게 이제 제 병원을 만들어서 이 전립선암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진료를 보고 싶어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건전비뇨의학과라는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실 바깥에서도 제가 전립선 얘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건강한 분들하고도 전립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강의 내용 들어보시고 또 전립선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제 유튜브를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립선 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이게 한 어느 정도인지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립선 이제 암이 이제 진단되는 이제 빈도를 색깔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게 전립선 암이 굉장히 많이 진단되는 그런 나라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전립선 암이 좀 드물게 진단되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뭐 중국이랑 한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보다는 전립선암이 좀 덜 생기고 하지만 우리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보다는 전립선암이 더 많이 생기는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정도의 빈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지금 보면은 전립선암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립선암의 이제 빈도인데 뭐 계속 뭐 매년 이제 암이 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지금부터 10년 전이면 저는 이제 전문의 따고 이제 군의관 마치고 이제 뭐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보면은 이 전립선 암이 이제 우리나라 남성 4위 암으로 그때 그해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저희 생각에 이게 전립선 암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연령 보정 전립선암 발생률,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전립선암이 한 몇 명 정도 생기는지를 보면 그때 한 36명, 37명 이 정도 지금 생기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더 무섭게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25년도 이제 우리나라 자료인데 보면 전립선암이 이제는 남성 1위암으로 올라왔어요. 1위암으로 올라왔고 이게 뭐 어느 정도 빈도냐면 우리가 남성에서 이제 암이 진단이 됐다 이러면 한 5명 중에 1명은 전립선암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우리 그 연령 보정 전립선암 발생률을 보면 아까 37명이었는데 이제는 40명이 넘어갔어요. 한 10만 명당 한 42.5명으로 이제 더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선생님들 예측에 하면 이제 이 연령 보정 전립선암 발생률, 10만 명당 발생률이 미국은 이제 1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장차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에 근접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뭐 그러면 뭐 지금도 뭐 전립선암 환자가 많은데 조금 뭐 시간이 더 지나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걸리는 전립선 암의 특징이 좀 어떤가? 이런 기본적인 성향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전립선암 초기 아주 이제 조기 발견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한 PSA가 한 10 미만에서 이제 진단되는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한 2005년도만 해도 뭐 그런 환자들이 전체 전립선암 환자의 한 17%, 한 5분의 1이 안 됐었는데 뭐 2015년도에는 그런 환자가 한 3분의 1 정도로 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제일 큰 거는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이제 뭐 제 개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맨날 뭐 마르고 닳도록 주장하는 PSA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SA 수치가 높으면 빨리 검사를 해서 전립선암을 빨리 찾아내는 분들이 늘고 있고 또 이 PSA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조 검사 도구인 MRI 같은 이런 아주 최신 장비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 실제 진료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 검사 추이를 보면 조직 검사하는 이제 검체 개수 이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면 6군데만 했다가 지금은 또 12군데 아니 그 다음엔 12군데 또 10군데 12군데 최근에는 이 12군데 조직 검사에다가 또 MR 연동 표적 조직 검사 정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또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부위를 또 뭐 한 2군데에서 많게는 한 10군데까지 이렇게 더 추가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암을 놓치는 경우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이 전립선암의 어떤 악성도 등급, 글리슨 점수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서구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PSA 4 미만에서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등급 전립선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립선암, 글리슨 점수가 7점 이상 되는 환자가 50%가 넘어가요. 근데 이 비율이 서구에서는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가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전립선암이 그 서구에 비해서 악성도 자체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우리가 이 뭐 요즘 이제 PSA라든지 전립선암 선별 검사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서구에 비해서는 그런 선별 검사가 보급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립선암이 좀 진단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좀 아직도 늦게 되는 편이라서 이 악성도 등급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아직 어떤 게 더 맞는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암이 치료 방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빨리 발견이 돼서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이런 좋은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립선암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오래 살아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 암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오래 살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삶의 질, 뭐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전립선암의 속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우리나라만의 그런 전립선암 환자의 속성은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전성 전립선암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부터 물려받는 전립선암이죠. 유전되는 전립선암이 아직 그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19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전립선암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가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19년도에 분당서울대 이제 변석수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전립선암 환자에서 이런 가족성 전립선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전립선암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한 8.4% 정도 돼요. 8.4%면은 외국은 이런 자료들이 많거든요. 외국에서도 이런 이제 부모님한테로 물려받는 유전성 전립선암이 한 10%쯤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비율은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밝혔던 적이 이 결과는 이렇게 뭐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립선암은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냐? 이거는 진짜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이거를 환자들한테 굉장히 보여드리기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전립선암이라는 병이 한 가지 병인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이게 순한 이런 전립선암부터 아주 치명적인 전립선암까지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이 치료 방법의 선택도 무슨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암이 나왔으니까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암의 속성이 어떤지 또 환자분의 상황이 어떤지 또 환자분이 선호하는 치료 방법은 어떤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치료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전립선암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조금 바뀐 거는 옛날에는 우리 비뇨기과 교과서에 보면은 전립선암이 나오면은 75세부터는 수술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좀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전립선암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환자들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한 이런 90년대 75세 분들하고 요즘 시대 75세 분들은 어떤 그 생물학적 나이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뭐 아주 75세라도 아주 젊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수술 방법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개복 수술 아주 큰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이라는 또 아주 좋은 수술 장비가 많이 나와서 이게 수술은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의 연령대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요즘 뭐 80대 이런 분들도 뭐 다른 데가 건강하면은 뭐 거의 모든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발기 문제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옛날에는 뭐 암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수술하겠다 이랬던 분이 많았던 반면에 요즘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떤 그런 삶의 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되면 맨 처음에 이제 전립선 암을 분류를 하는 거는 위험도에 따라서 나눕니다. 저위험도, 중위험도, 고위험도 이렇게 세 가지 위험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 위험도를 분류를 하는 기준은 세 가지 방법이에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진단 당시의 PSA, 그다음에 전립선 조직 검사 소견, 그다음에 우리가 직장 수지 검사로 측정한 임상병. 이 세 가지는 조직 검사에서 이제 암이 나오는 당시에는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빨리 이제 환자를 분류를 하는 거죠. 이제 저위험든지 중위험든지 고위험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환자를 대충 어느 방향으로 일단은 치료를 좀 해야 될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좀 중요한 그런 이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또 요거는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대에 있을 때, 뭐 지금은 이렇게 앞쪽에 있는 이런 전립선 앞쪽에 있는 이렇게 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뭐 MRI를 찍고 MR 연동 표적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이대 있을 때 처음에는 저희 병원에 이런 앞에 쪽에 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안 나온 분들 중에서 MRI에서는 이 앞쪽에 암이 있을 걸 예상이 되고, 또 소변 불편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제가 이제 이 홀랩 비대증 수술을 하자 그랬어요.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게 뭐 소변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앞에 쪽에 있는 혹시 암이 의심되는 병변을 이렇게 조직 검사를 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 방법으로 한 전립선암 환자를 제가 한 50명 정도를 찾아냈고, 그 대부분은 제가 다 직접 수술을 해드렸었거든요.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고요.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 암이 나오면 이제 그 암이 있다 없다만 이제 레포트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암의 악성도를 이제 점수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악성도 등급, 다른 말로는 글리슨 점수 또는 글리슨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수는 글리슨 점수로 보면 점수는 한 2점부터 10점까지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한 6점은 순환암, 그 다음에 7점은 한 중간 정도 되는 암, 8점 이상은 전립선 이제 좀 악성도 높은 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 2016년도에 뭐 이게 똑같은 기준이긴 한데 분류 체계가 글리슨 점수에서 글리슨 등급으로 이제 이렇게 새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론적으로는 글리슨 점수가 2점부터 10점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5점 이하의 전립선 암은 거의 없어요. 조직 검사 결과를 보면 거의 없고, 또 이 7점은 3 플러스 4하고 4 플러스 3이 예후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뭐 8점, 9점 이상 되면은 이 예후 차이가 뭐 예후가 나쁜 걸로 거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6점 이하는 그냥 글리슨 등급 1, 그 다음에 3 플러스 4 7점은 글리슨 등급 2, 그 다음에 4 플러스 3 7점은 글리슨 등급 3, 그 다음에 글리슨 점수 8점은 글리슨 등급 4, 그 다음에 9점 이상은 5, 이렇게 분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면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립선 암이 있는 이제 예후가 어떤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리슨 등급, PSA 수치, 그 다음에 이제 임상 병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립선 암을 위험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위험도는 이렇게 저위험도, 중위험도, 고위험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편은 뭐 어디 나온 표냐면은 미국에서 나온 NCC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제시하는 전립선암 진료 지침에 나오는 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위험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 이거를 그냥 빨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환자한테 뭐 암이 나왔는데 뭐 병기 검사 하려면 CT, 뭐 MRI 이런 거 찍어야 되죠. 뭐 그런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이걸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정하고 이러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특히 요즘 같은 대학병원에서 주로 전립선암을 치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검사 한두 가지 더 하면은 또 한두 달이 그냥 가버려요. 이런 시간을 이제 아낄 수 있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분류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냐 보면은, 이제 뭐 위험도가 낮으면은 우리가 이제 치료 옵션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렇게 뭐 수술을 해도 되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되고, 브라키세라피를 해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 옵션이 많아지고, 이제 고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좀 치료 옵션이 좀 이제 좁아지죠. 뭐 더 효과적인 치료가 이제 몇 가지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 방향을 대략적으로 이제 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 치료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암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수술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전립선암에만 있는 굉장히 이런 독특한 치료는 우리가 적극적 관찰요법이라는 치료가 있어요. 적극적 관찰요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암이 나왔는데 일단 아무 치료를 안 하고 암이 더 나빠지는지만 두고 보는 치료를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립선암이 진단된 환자 중에서 이런 적극적 관찰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한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진료 지침에서 이제 제시하는 표준적인 치료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저위험도 전립선암, 순환 전립선암이 진단되는 환자의 한 60에서 70%가 다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이런 적극적 치료를 적극적 관찰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암이 나빠지는 징후가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뭐 수술이나 방사선 이런 치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게 암이 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엄격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은 우리가 뭐 병원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단체마다 기준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보면은 여기 뭐 이거는 존스 홉킨스 기준이고, 토론토 대학 기준, 그다음에 이게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분교 UCSF 기준, 뭐 이게 단체마다 이런 기준이 다 있어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위험도 전립선암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진단 당시에 PSA 점수는 6점 이하, 글리슨 점수는 6점 이하, 그다음에 PSA 수치는 진단 당시에는 10 이하,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저위험도 전립선암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에서 몇 군데 안 나왔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코 크기가 저위험도 암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이제 이런 암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적극적 관찰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꼭 이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할 때 환자분들한테 꼭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전립선암을 이제 치료를 할 때 이제 제일 이제 치료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가 제일 큰 치료. 이 두 가지 치료 중에서 저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을 때 제가 요 표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소 전립선암인데 첫 치료로 이제 수술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재발이 되면은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재발을 하면 그때 우리가 전립선 암을 또 수술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좀 더 편한 이런 국소치료 같은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뭐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또 뭐 이제 전립선암이 재발이 돼서 또 수술로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첫 치료로 이제 수술을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혹시 또 뭐 재발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더 이제 치료 옵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젊고 뭐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긴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첫 치료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제 보통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또 반대 상황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립선암이 진단됐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뭐 80대 후반 뭐 이런 분이고 또 뭐 몸도 건강하지가 않고 이래서 이게 뭐 수술 자체가 뭐 위험성이 있다 이러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방사선 치료를 뭐 한 번 정도만 잘 받으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후 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럴 때는 또 뭐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는 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비뇨약과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거의 모든 과에서 이 로봇 수술을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병원에서 이
로봇 수술을 맨 처음에 쓴 과는 거의 대부분 다 비뇨약과입니다. 비뇨약과에서 우리가 이제 뭐 맨 처음에 뭐 이런 이제 전립선 암 수술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래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보면은 우리 몸 골반 깊숙이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개복으로 수술할 때는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깊이 있어서 상처를 아주 크게 열고 해야 되는 아주 큰 수술이었었거든요. 근데 요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전립선이라는 장기를 이제 로봇 장비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를 집어넣고 확대해서 보면서 정교하게 안전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전립선 암 수술은 아주 좋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로봇 수술이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신장암이라든지 방광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뭐 다른 그런 이제 기능적인 수술, 재건 수술 이런 데서도 이제 로봇 수술이 이제 점점 확대돼서 적용이 되고 제가 이제 비뇨기과가 또 이제 로봇 수술을 잘 쓰다 보니까 뭐 다른 과, 뭐 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 과에서도 우리도 이제 로봇 장비를 한번 잘 활용해서 수술을 해보자 이래서 점점 쓰게 되는 과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전립선암을 진단받으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로봇으로 수술을 받느냐 이거는 굉장히 좀 옛날 데이터입니다. 2016년도 자료니까 지금부터 한 또 10년 전 자료죠. 그때 이미 거의 전립선암이 진단됐을 때 한 70% 이상 분들이 로봇으로 수술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비율은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지금은 전립선암이 진단되면 거의 뭐 90%, 95% 이상의 환자들이 로봇으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로봇 수술도 뭐 계속 이렇게 장비가 발달을 하고 있고 지금은 주로 제일 많이 쓰는 장비는 이 5세대 다빈치 장비하고 6세대 다빈치 장비. 5세대, 6세대 차이는 뭐냐면은 5세대는 이게 팔이 이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위해서는 이제 요 배에다 구멍을 이제 여러 개 뚫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6세대 장비는 이 단일공 수술 장비라 그래서 요 구멍을 하나만 좀 크게 뚫으면 요게 이제 로봇 팔이 처음엔 구멍 하나로 들어가서 요렇게 팔이 다 갈라집니다. 갈라져 가지고 요렇게 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돼서 수술 상처가 또 훨씬 더 적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로봇 수술은 뭐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고요. 한 2017년도 기준으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한 뭐 5,000대 가깝게 보급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웬만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뭐 다 이제 보급이 돼 있어서 이거를 교수님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전립선암 로봇 수술의 이제 장점은 뭐냐? 일단은 우리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그래요. 수술 상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상처가 적으면 당연히 뭐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잘 하려면 이 수술 시야가 잘 보여야지 우리가 수술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립선은 골반 뒤쪽에 굉장히 깊숙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배 상처를 크게 열어도 골반뼈를 가르고 이제 전립선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저희가 보통은 개복으로 전립선 수술을 할 때는 눈에만 의지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제 많이 만져가면서 전립선 이제 여기가 혹이 어떻게 만져지고 여기 박리가 어떻게 되고 손의 감각으로 이제 계속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또 경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도 수술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개복으로 이제 처음 수술하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수술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수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배 안에다가 골반에다가 카메라를 넣으면은 이제 가까이 접근하니까 잘 보이죠. 시야가 좋고 또 이걸 또 확대를 해서 봐요. 그래서 이 전립선 주변부 구조물들 우리가 전립선암 수술을 하면은 전립선은 뭐 암을 남김없이 잘 떼야 되는데 또 나중에 우리가 부작용을 생각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는 이런 구조물들 예를 들어서 요도괄약근이라든지 발기신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또 수술하면서 또 잘 보존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로봇 수술이 기존의 복강경 수술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로봇팔을 이렇게 로봇 수술이라 그래서 수술을 로봇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로봇팔을 집어넣고 이제 의사가 요 콘솔에 앉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팔을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손을 움직이면은 그 손하고 똑같이 이제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여서 요게 이제 우리 손으로 하는 거랑 똑같이 이제 배 안에서 움직인다. 이제 요런 개념이고요. 이게 복강경하고 다른 점 제일 큰 차이점은 요게 있어요. 요 손목 관절이 있어요. 요 손목 관절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바느질 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구조물을 떼고 박리하고 뭐 절개하고 이러는 거는 뭐 로봇 수술에 손색이 없게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적으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바느질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복강경은 이 바느질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처음에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할 때는 우리 그게 막 이제 그 복강경 수술하는 의사들이 이제 그 배워야 되는 아주 넘어야 되는 아주 그 기술적인 장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로봇 수술은 그냥 우리 손으로 똑같이 그냥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손으로 수술을 잘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로봇으로도 수술을 이제 잘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전립선 암 수술은 이제 그 전립선을 잘 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소변 나오는 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 길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문 앞 꼬매줘야 돼. 그 바느질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데 이게 복강경을 할 때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 로봇으로 하면은 그걸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랑 똑같이 잘 보면서 할 수가 있어서 전립선 암 수술에는 이 로봇 수술이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절개 수술 상처는 어떤 차이가 있냐? 옛날에 개복 수술을 할 때는 배를 이렇게 크게 열어서 수술을 했는데 뭐 지금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5세대 로봇 수술 장비는 배에다 한 구멍 5개 정도 내면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뭐 더 다음에 나온 이 단일공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배에 이런 조그만 구멍 하나만 내면은 여기로 로봇팔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다 하고 뭐 때는 전립선도 여기로 꺼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상처가 적어서 수술의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아주 큰 두 가지 후유증이 뭐냐면 수술 후에 발기 기능이 떨어지는 거하고 또 요실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발기신경이라는 거는 이 전립선이 있으면 이 전립선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개복으로 안 보고 수술을 할 때는 요 신경을 정확하게 남기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수술을 잘하는 쌤이랑 못하는 쌤이랑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게 이런 걸 얼마만큼 잘 남기면서 전립선을 잘 뗄 수 있느냐 이런 거에서 아주 경험의 차이가 많이 컸었는데 보면은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전립선이고 이제 이쪽이 이제 발기신경이니까 얘를 보존하고 이 전립선을 잘 떼려면 한 1번이나 2번 정도 사이 요 막으로 여기로 이제 박리를 해서 전립선을 잘 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어떤 손의 감각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확대된 시야에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자세히 보면 잘 보입니다. 요 막이.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발기 회복이나 이런 게 로봇 수술을 받는 게 훨씬 더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신경을 여기가 발기신경이니까 요렇게 떼면 가장 이상적으로 떼는 거예요. 그러면 전립선이나 전립선암은 최대한 잘 제거를 하면서 신경을 보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암이 이쪽에 이렇게 아주 가깝게 있다 이러면 뭐 무리해서 요렇게 떼다가는 암이 남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암이 튀어나온 쪽은 이렇게 발기신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떼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적어도 로봇 수술을 하면은 그 범위를 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정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면 이렇게 수술하면 요 반대쪽은 또 암이 없거나 이러면은
또 신경을 다 보존하면서 수술하고 이러면 이 요실금이나 발기 기능 회복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에 항상 이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뭐 출혈이나 요실금, 발기부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로봇으로 수술을 받으면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덜 생긴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면 이게 수술을 받고 나서 요실금이 이제 제일 또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되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요.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들도 물론 교과서에는 뭐 몇 프로 회복이 된다, 뭐 된다 있지만 실제로 내가 수술하는 환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는 굉장히 또 의사들도 궁금하거든요. 뭐 저도 당연히 궁금했고, 그래서 요거는 저도 이제 제 환자랑 저기 아산병원의 안한정 교수님 환자랑 합쳐가지고 이게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요실금 회복, 요실금 회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기저귀를 뗄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술 한 3개월 정도에는 한 60% 정도가 회복이 되고,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에는 한 84% 정도가 이제 기저귀를 뗍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뭐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뭐 MRI를 찍어보면은 이런 걸 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오래오래 기다려봐요. 오래오래 기다려보면 한 1년까지 기다려보면 1년 후에 다 기저귀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한 95%까지 된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뭐 당연히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요실금이 좀 올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환자분들 소변줄을 뽑는 날은 이거 당연히 오늘은 뽑으면 소변이 잘 조절이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뭐 이제 성인용 패드 같은 거, 기저귀 같은 걸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소변줄을 빼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결국 기다려보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요실금 회복이 되니까 이 요실금 때문에 이게 너무 무서워서 나는 수술을 안 받을래.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는 별로 현명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려요. 그리고 이제 보통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 소변줄을 빼고 집에 가겠다 이러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퇴원을 하고요. 요즘은 뭐 퇴원하고 나서 뭐 바로 샤워도 가능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은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고 이러진 않다. 또 뭐 요즘은 대학병원 보면 어떤 병원들에서는 그냥 한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지나면은 소변줄 가지고 바로 퇴원을 시키는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전립선암 수술은 아주 많이 간단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인데요. 그럼 뭐 개복이나 로봇이나 뭐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데는 별로 뭐 치료 성적에는 이제 오래 살고 하는 문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굳이 왜 로봇으로 수술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컴팩트한 차,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티코나 이런 차를 타는 것보다 리무진을 타고 가는 거랑 비슷하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뭐 우리 리무진을 타고도 부산에 갈 수가 있고 뭐 티코를 타고도 이제 부산에도 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차니까. 하지만 리무진을 타고 가면 훨씬 더 쉽고 안전하고 더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제 인상 깊은 문구라서 저도 이제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전립선암 수술을 뭐 개복으로 하든 로봇으로 하든 우리가 뭐 전립선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는데 로봇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수술을 받으면 수술은 훨씬 더 쉽고 안전하고 또 편하게 이렇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전립선 암을 처음 진단받은 분들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저희 병원 자료인데 최근에 저희 병원이 이제 개원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한 1년 동안에 지금 뭐 요거는 조금 뭐 한 두어 달 전에 자료고 지금까지 뭐 수술은 한 2,500케이스 이상 해서 굉장히 지금 전립선에 대해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좀 잠깐만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게시판에 혹시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질문 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도님이 뭐 작년에 남편분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막막했던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맞아요. 이렇게 전립선암이라는 게 잘 이해를 하고 알면은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인데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어떤 진료실에서는 우리가 뭐 3분 진료, 3분 진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립선암이 처음 진단되고 환자를 만나고 이런 순간에도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은 뭐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뭐 그냥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의사 선생님 그냥 말 믿고 그냥 치료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아직 제가 뭐 저희 병원에서도 전립선암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환자분들이 좀 불편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솔트님은 건강검진에서 PSA가 높게 나와서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됐고 증상도 없는데 정말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요즘은 전립선암이 진단되는 분들이 증상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지금 전립선암이 진단된 분이 1년 동안에 1000명을 넘어갔어요. 1000명이면은 어느 정도 많은 수냐면 우리가 1년에 대한민국에서 전립선암 환자가 한 2만 명 정도 진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이제 전립선암이 대한민국에서 전립선암 진단되는 환자의 한 5% 정도라고 돼 있거든요. 5% 정도 돼 있으니까 5% 정도 돼 있으니까 그냥 뭐 굉장히 많이 찾아내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하고 저는 제가 계속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얘기를 많이 해보잖아요. 많이 해보는데 요즘 이렇게 전립선암 진단되는 환자의 한 90% 정도는 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저는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암이 나왔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암인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증상이 없다고 이게 암이 가벼운 경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항상 이제 조직검사 결과,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악성도 등급 요걸 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고 이게 뭐 악성도 등급이 한 7점 이상, 그러니까 악성도가 좀 높은 전립선암이면 당연히 증상이 없어도 표준적인 치료, 그러니까 수술이나 뭐 방사선 이런 치료를 받는 게 맞고 그중에서 아주 일부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좀 순한 전립선암, 뭐 6점 이하의 그런 전립선암 중에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뭐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생각해서 이제 암이 나빠지는지를 관찰하는 적극적 관찰 같은 치료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 글리슨 점수,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치료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플립님이 전립선암은 재발이 잦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PSA 수치를 계속 추적해야 한다는데 어느 수준에서 재발로 보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전립선 PSA라는 검사가 그러니까 전립선암을 처음에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검사인데 또 이게 전립선암 치료를 하고 나서는 전립선암이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또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전립선암이 있어서 전립선 수술을 했어요. 전립선을 떼버렸어요. 그러면은 PSA 수치는 0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0이 나와야 돼요. 0이 안 나오면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PSA 수치가 그렇다고 조금 0.1 이렇게 나온다고 다 재발로 생각하지는 않고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PSA 수치가 0.2 이상 연속 0.2 이상을 3번 연속해서 넘으면 그거는 우리가 생화학적 재발, 그러니까 우리 피검사 상으로 전립선암이 재발했다고 판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준까지 PSA가 올라가면은 일단은 좀 전립선암이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뭐 생화학적 재발이 있다고 무조건 다 뭐 그 다음 단계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재발이 된 분들도 뭐 그냥 고수치에서 좀 또 오래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를 잘 이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이나 영양제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콩, 토마토, 석류 같은 음식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전립선 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왜 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늘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암 3가지가,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 남자 여자 공통으로 대장암, 이 3가지 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 3가지 암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암, 분비샘에서 생기는 암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암이 늘고 있는 이유는, 제일 큰 원인은 그냥 우리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먹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특히 또 먹는 식습관이 서양식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이 암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립선 암은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암입니다. 그래서 뭐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암이 안 나왔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그런 먹는 습관을 이제 뭐 어떤 건 먹으면 안 좋고 어떤 건 이제 먹으면 좋고 이제 이런 거를 다 한 번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보면 전립선 암 치료를 받을 때도 당연히 이런 전립선 뭐 암 발병에 좀 안 좋은 음식 같은 거는 가능하면 조금 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콩, 토마토, 석류 이제 이런 음식들은 당연히 전립선암의 예방이나 뭐 전립선암 치료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니까 많이 드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로스님이 심장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있는데 전립선암 수술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심장 질환이 있다고 전립선암 수술을 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대학병원이라면은 우리가 아주 유능한 선생님들이 다 모여 있는 병원이고, 우리가 뭐 수술하고 당연히 뭐 심혈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뭐 당연히 정상인들보다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안전하게 잘 대비를 하고 당연히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에서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아스피린 같은 거를 좀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와파린이나 이런 아주 피를 많이 묽게 하는 약은 뭐 수술을 할 때 그 약을 끊고 수술을 했지만, 뭐 이게 뭐 그냥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뭐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 약을 먹는 분들은 그냥 그 아스피린을 안 끊은 상태로 다 전립선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뭐 출혈 거의 없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큰 수술을 못 받는 허들이 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오늘 뭐 먹지님이 주변에서 로봇 수술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복이나 부작용 면에서 기존 수술과 차이가 크나요? 비용 차이만큼 효과도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개복 수술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문제 그런 회복에는 당연히 더 좋긴 해요. 근데 이게 돈하고 이제 결부를 해서 얘기를 하면, 전립선암 수술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당연히 수술비는 좀 많이 비싼 편이고, 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로봇 수술비가 병원별로 뭐 병원마다 조금 비급여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술비가 계속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뭐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료에서 보통 조금
조금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게 돈적으로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면 많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약간 로봇 수술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선택할 때는 이제 그런 돈적인 면에서는 이게 뭐 몇 배 더 비싸니까 몇 배 더 좋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배 더 비싼데 그냥 그 효과적으로는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솔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면 몸에 피로감이나 다른 장기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나요?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방사선 치료라는 치료에 대해서 이제 한국 분들은 굉장히 막연한 이런 좀 불안감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 뭐 이런 거에 주는 단어가 무서워서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치료 자체는 뭐 통증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방사선 치료 직후에 무슨 큰 후유증이 생기거나 이제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방법도 지금 우리가 계속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 해주는 선생님들이 목표로 하는 거 뭐냐면, 뭐 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목표 조직인 전립선 장기에는 최대한 많은 방사선 양을 이제 쏘이고, 대신 그 뒤에 있는 직장이라든지 뭐 그런 방광이라든지 다른 장기에는 그런 방사선이 이제 거의 안 가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특히 이제 요즘 이제 표준적으로 쓰는 이제 방사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있어요. 그거는 방사선 세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전립선에는 최대 용량의 방사선이 전달되게 하고, 나머지 방광이나 직장 쪽에는 그런 방사선이 거의 안 가게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뭐 직장 손상이라든지 방광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비율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아주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만사님이 전립선 암은 대부분 진행이 느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리다는 게 몇 년을 말하는 건가요? 치료를 미루면 암이 갑자기 빨라질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서 전립선 암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악성도가 낮고 순환암은 당연히 진행이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두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 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암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수술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암은 무조건 진행이 느린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영도님이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남편분이 전립선 암 진단받았고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통 보면 진짜 요즘 진단되는 전립선 암 환자들은 거의 이제 증상이 없이 진단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요게 아마 지금 시간상으로 봐도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뚜꺼비님이 오랫동안 비대증 복용 중, 그러니까 비대증 치료약을 드셨던 것 같아요. 복용 중 PSA 수치가 계속 상승으로 금년에 조직 검사한 결과 3기 암으로 판정받고 호르몬 주사와 방사선 치료로 PSA 0.01 유지. 그러면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PSA 수치가 다시 올라간 경우 비대증인지 암 재발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정도 수치까지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PSA 수치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대증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암이 재발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재발된 게 맞으면 그 상황에 맞는 그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립선 암이 이제 처음 진단받은 분들이 그냥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전립선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이런 게 잘 몰랐으면은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어려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